오늘 사연을 소개할 사연자는 한은주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지금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리고 차분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지요. 평범한 노인의 하루 같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은빛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실화 기반 사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전남의 작은 도시는 아직 수줍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저녁 무렵이면 골목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 한도영의 전자제품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님, 이 라디오 정말 좋네요. 소리가 얼마나 또렷한지. 고맙습니다. 손님들께 좋은 물건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도영은 언제나 정중한 말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와이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상인이라는 평판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존경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신문물을 다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아내 김정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항상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녔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동네 부녀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더 없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김 선생님 댁은 참 모범 가정이에요. 남편도 성실하고 부인도 교양 있고. 이웃들의 칭찬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중심에는 7살 은주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큰 눈에 단정한 얼굴, 조용한 성격으로 어른들에게는 얌전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한도영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영화 시간이다. 은주야, 거실로 나와라. 그 말이 들리면 은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거실에는 이미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팝콘을 준비해 두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가 소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화면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그리고 다른 곳에 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팝콘을 씹었습니다.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은주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되풀이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은주, 참 착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건 비밀이야. 알겠지? 은주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질 거야. 그 말은 7살 은주에게는 세상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 그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를 할 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전자제품 가게를 해요.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행복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은주는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가며 엄마를 외쳤지만 은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일요일 영화 시간이 싫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말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7살 은주는 그렇게 침묵을 배웠습니다. 침묵이 생존이라는 것을, 말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참으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버티는 것이.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한도영 가족을 모범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칭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주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은주의 작은 몸은 벌써 떨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9살이 되던 해봄, 친구 윤미자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은주야, 이거 줄게. 생일 축하해. 작은 자물쇠가 달린 분홍색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꽃들이 그려져 있었고 자물쇠 열쇠는 금색 리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고마워, 미자야. 은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4월 15일 맑음. 미자가 일기장을 선물해줬다. 자물쇠가 있어서 아무도 못 본다. 좋다. 아빠가 오늘도 그랬다. 엄마는 모른 척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적어두니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은 은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자물쇠를 열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5월 3일 비. 오늘 아빠가 화났다. 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려서 뺨이 아직도 아프다. 엄마는 설거지만 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슬프다. 5월 20일 흐림. 친구들이 가족 얘기할 때 나만 조용했다. 진영이가 은주야, 너네 집은 어때? 라고 물어봤다. 좋아.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내가 싫다. 학교에서도 은주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어딘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박선영이 은주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은주야, 잠깐 남아있겠니? 방과 후 교실에는 은주와 선생님만 남았습니다. 박선영은 은주 옆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조용해진 것 같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을 말하면 넌 버려질 거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피곤해서요.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박선영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 따뜻함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박선영은 한숨을 쉬며 은주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와. 약속이야. 네. 선생님,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5월 25일 맑음. 박 선생님이 걱정해 주셨다.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아빠 말이 자꾸 생각난다. 정말 나를 버릴까? 버려지면 어디로 가지? 무섭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의 일기는 더욱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어머니의 침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점점 깊은 구멍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또다시 가족 영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야, 거실로 나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팝콘을 준비해 두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였습니다. 엄마,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은주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 미안함? 아니면 체념? 하지만 김정수는 곧 고개를 돌려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와서 앉아라. 한도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고 악몽 같은 시간이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열었을 때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6월 8일. 오늘도 그랬다. 엄마가 잠깐 나를 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정말 혼자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학교에서 은주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윤미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너 많이 아픈 것 같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요즘 너무 조용해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윤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방과 후 은주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것 봐.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따뜻한 대화 소리들이 은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런 엄마는 왜 자신에게는 없을까? 저런 평범한 행복은 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까? 그날 밤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6월 12일 맑음. 공원에서 다른 가족들을 봤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빠한테 안 무서워하고 싶고, 엄마한테 속마음 말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은주는 일기장을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손에 닿았을 때 조금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만큼은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기장이 언젠가 자신을 구원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침묵의 감옥에 갇힌 은주의 하루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기장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11살이 되던 해 가을, 한도영의 전자제품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대형 상점에 밀려 손님이 줄어들었고 외상값을 받지 못해 빚만 늘어갔습니다. 광주로 가야겠다. 한도영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광주는 큰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면 아버지도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은주는 일기장을 자물쇠와 함께 옷 사이에 깊숙이 감췄습니다. 이사를 가도 이것만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의 새 집은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인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이웃들과의 거리는 더 가까웠습니다. 한도영은 광주에서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라디오와 시계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바빴습니다. 은주는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광주 사투리가 낯설었지만 아이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도영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은주야, 거실로 나와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은주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장소가 바뀌어도 지옥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어김없이 팝콘을 준비했습니다. 바삭바삭 씹는 소리는 광주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스트레스 때문일까? 한도영의 폭력은 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작은 수리점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일까? 그의 화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3일 비. 광주에 온 지 한 달 됐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아빠는 더 무서워졌다. 엄마는 여전히 모른 척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 바보 같았다. 새 학교 담임 선생님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은주의 조용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주는 골목을 걷다가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것 같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쪽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은주는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들과 낡은 벽지가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방에서 은주는 작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몇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낯익었습니다. 갈색 종이로 쌓여 있고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자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몰래 찍힌 것 같았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각도, 숨어서 찍은 듯한 화질, 그리고 피사체들의 불안한 표정.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상자도 열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에 한도영의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다른 여성들과 소녀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어쩌면 더 심한 일들을. 은주는 상자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빈집에서 나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10월 25일 맑음. 오늘 끔찍한 것을 봤다. 아빠는 나만 괴롭힌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이. 나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일의 일부였다. 아빠는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동안 은주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화가 났습니다. 왜 모른 척 하는지, 왜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그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막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주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에서 찍어둔 사진 몇 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주는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질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더 큰 피해를 만든다는 것을.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카운터에 앉은 여경이 은주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 꼬마야. 무슨 일이니? 은주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분홍색 일기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접수창구의 여경 최경숙은 은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분홍색 일기장을 든 아이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최경숙은 은주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분위기와 달리 그곳은 아늑했습니다. 작은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최경숙의 부드러운 격려에 은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반복된 악몽들을, 어머니의 침묵을, 그리고 빈집에서 발견한 끔찍한 증거들을. 최경숙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은주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주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상세한 기록들, 빈집에서 가져온 사진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경숙은 은주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은주를 보호했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걸러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한도영이 체포되었습니다. 집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들었고 수군거렸습니다. 그토록 성실하다고 여겨졌던 남자의 진실이 드러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주는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밤에도 문을 잠그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정순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압수된 상자 속에서 김정순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지문이 찍혔고 필체 감정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최경숙에게서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전해주었습니다. 은주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적이었습니다. 팝콘을 씹으며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진짜 부모가 없었다는 깨달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녀 이경자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시설과 연결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경자 수녀는 은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이 은주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한참 후에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아니야.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경자 수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됐어.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자 수녀는 매일 찾아와 은주와 대화했습니다. 억지로 밝게 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최경숙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주의 용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그런 격려가 은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경자 수녀가 은주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 새로운 시작은 늘 무서운 거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수녀님의 말에 은주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최경숙과 이경자 수녀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마. 그들의 따뜻한 말들이 은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은주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무섭지만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나를 믿어보려고 한다. 기차가 출발하며 광주가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자신처럼 아픈 아이가 있다면 손을 내밀겠다고. 11살 은주는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자신을 구했고 다른 사람들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보다 진실이 더 강하다는 것.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에게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과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은주는 한미영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북구의 작은 하숙집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악몽이 자주 찾아왔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20살이 된 미영은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옷감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 강호석은 40대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였습니다. 호석은 미영에게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성실히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조심스러운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호석은 미영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미영은 호석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호석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차라도 한잔 할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호석은 미영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 1년 전 미영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을, 광주에서의 용기 있는 고발을, 새로운 삶을 위한 긴 여정을. 호석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미영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1980년 봄 둘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진짜 가정을 이룬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호석은 미영을 존중했고 배려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함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몸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둘만의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호석은 미영에게 가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미영은 뛰어난 장사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유행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호석이 말할 때마다 미영은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15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조카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호석의 형님 딸로 가끔 가게에 들르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고모,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수진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말에 미영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세요. 삼촌을 위해서라도요. 수진의 권유로 미영은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가소성이 있는 흙. 어떤 모양으로든 빚을 수 있는 흙. 강사가 말했습니다. 흙은 놀라운 재료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빚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미영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매일 도자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손끝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이 신기했습니다. 흙을 빚으면서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흙과 같다는 것을, 어린 시절 산산조각 났지만 다시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도자기 실력이 늘면서 미영은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나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서 미영은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아동 도자기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아요? 선생님, 제 거 예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작품을 만들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못생겼는데 계속 만지니까 예뻐졌어요. 미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삶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영은 72입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리고 창문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흙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할머니도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더 강해지신 거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이 미영을 치유합니다. 어제도 한 젊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 미영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미영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벽에 걸린 호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창가의 도자기 작품들을 바라봅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처음엔 거친 흙덩이였지만 정성을 들여 빚으니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미영의 삶도 그랬습니다. 침묵의 감옥에 갇혀있던 어린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미영은 흙을 빚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폭력의 동맹자였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흙처럼 삶도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그것이 이른들 하는 주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